마리벨 라모스는 1976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미 육군에 입대해서 8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까지 다녀올 정도로 베테랑 군인이었지만 법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 제대한 후 대학교에 입학했죠. 대학에서 형사사법학을 공부한 36살의 마리벨은 2013년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리벨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꽤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동생 루시와 살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54세의 광철 조이라는 남성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죠. 그는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과 잘 지내는 성격이고 결혼한 적도 없어서 누군가를 집에 데려와서 시끄럽게 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성별도 달랐지만 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어서 잘 맞을 것 같았죠. 그래서 마리벨은 조이를 룸메이트로 선택합니다. 그는 정말로 룸메이트가 된 후 아무도 집에 데려오지 않았고 2달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늘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항상 늘 혼자였죠. 마리벨은 그런 그가 안쓰럽다고 생각해서 가족 모임에도 데려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이는 마리벨의 동생 루시에게 전화를 해서 마리벨과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루시는 자신의 언니가 조이를 단순한 우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조이의 행동은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마리벨이 별 뜻 없이 타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말을 듣고 호랑이 타투를 하고 오거나 젊어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이는 직장에서 해고당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마리벨에게 집착하는 행동이 갈수록 심해져서 둘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죠. 마리벨은 조이에게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을 거라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2013년 5월 3일 아침 10시 30분 루시는 조이로부터 마리벨이 어제 저녁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루시는 조이가 언니의 사생활에 집착한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5시 마리벨과 가족들이 야구 경기에 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마리벨의 통화 기록을 살펴본 결과 폴이라는 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폴을 조사했는데요. 그는 마리벨이 실종되었던 날 밤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은 마리벨이 룸메이트와 집세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것을 경찰에 제보합니다. 경찰은 마리벨이 폴과 통화한 뒤 오후 8시 30분에 아파트 오피스에 집세를 내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마리벨이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된 마지막이었죠. 경찰은 이번에는 룸메이트 조이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마리벨과 말다툼한 것은 인정했지만 마리벨이 실종된 시간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경찰은 조이를 신문하다가 조이의 팔에 긁힌 상처도 발견했고 어쩌다 생긴 거냐고 물었는데요. 조이는 처음에는 낚시하다 생긴 상처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가시덤불에 긁힌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로 보기에는 누군가와 처절하게 싸운 흔적 같았죠. 그리고 경찰은 마리벨이 실종되기 12일 전 911에 전화한 기록이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마리벨은 당시에 룸메이트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신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누군가와 싸운다면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경찰은 조이의 가족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유일한 가족으로 여동생이 있었죠. 조이는 마리벨의 룸메이트로 지내기 전에 테네시주에서 살았지만 직장에서 해고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산 문제로 여동생과 심하게 다퉜죠. 여동생은 조이에게 위협을 느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조이가 심각한 분노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경찰은 룸메이트 조이가 강력하게 의심되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일단 그를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서 그의 DNA를 채취하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가져갔죠. 그리고 그의 행적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마리벨의 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의 친구가 실종되었다고 한 어플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조이가 그 글에 답글을 썼죠. 자신이 마리벨의 룸메이트고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마리벨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녀가 그립다고 글을 썼죠. 그런데 그랜트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사람이 조이가 마리벨을 묘사할 때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이는 영어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라서 문법적으로 실수한 것뿐이라고 변명을 했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룸메이트 조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조이는 핸드폰과 노트북 등의 소지품들이 경찰에게 맡겨져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요. 경찰은 그의 인터넷 사용 내역도 전부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조이는 시신이 부패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검색했고 그런 것을 검색하는 것이 정말 의심스러웠지만 이것만으로 그를 살인죄로 체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월 16일 조이는 다시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제스카 협곡의 특정 지역을 위성지도로 검색합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지역에다가 외딴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곳이었죠. 경찰은 즉시 그 장소로 가서 수색했고 조이가 위성지도로 살펴본 그 장소에서 마리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됩니다. 마리벨의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라서 치과 기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망하게 된 것인지 사인을 알 수 없었고 DNA 등의 유의미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죠. 검찰은 비록 조이가 마리벨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동안 발견한 정황상의 증거들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끝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마리벨이 병에 걸렸거나 자살했을 것이라며 자신은 그냥 시신을 처리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급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이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고 했죠. 자신이 교도소에서 죽기 전에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3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광철 조이는 현재 63세이며 캘리포니아 주 내의 한 교도소에서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